북한도 발칵 뒤집히고 우리는 더 발칵 뒤집힌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에서 월북을 통해서 북한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네네. 화제의 뉴스의 중심에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탈북을 할 때에는 보통은 이제 여러 경로가 있지만 2014년도에 북한 주민 2명이 헤엄을 쳐서 이제 탈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월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 2017년도에 탈북을 할 때에 헤엄을 쳐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네. 그 당시의 경로가 한강 하구를 헤엄을 쳐서 교동대교를 통해서 탈북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월북을 하는 경로가 같은 경로가 아닌가 이런 관측이 됐었는데 네. 군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같은 경로가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금 월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 강화도 쪽을 월북의 경로로 보고 있는데 이 강화도에서 가방이 현재 유기된 가방이 발견이 됐다는 네. 것이고요. 다만 이 보통은 이제 철책들이 접경경 철책이 있는데 네. 철책을 뚫고 나간 것은 아니고 철책 밑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서 빠져나간 이후에 헤엄을 쳐서 이 월북을 한 것으로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탈북민의 월북. 대한민국의 품으로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그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뉴스파이터가 짚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 군 당국의 국방부의 브리핑 내용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계기관과 공조하에 해당 인원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였으며 현재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월북 시기는 현재는 특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통과한 지점은 철책은 아니고 배수로로 확인했습니다. 추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추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 주변 분들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냐면 아니 철책 밑에 배수로가 있어? 라고 다들 물어보십니다. 철책 자체 경계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철책 자체가 이중인데다 CCTV는 물론 감시 장비도 설치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철책 하부에 배수로가 물이 지나갈 수 있는 형태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감시 사각지대랍니다. 김 씨가 이미 철책의 구조를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감시 사각지대를 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죠. 네. 일각에서는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측이 가능한데 적발을 해내지 못했다는 건 설치된 감시 장비가 고장이 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사람 그러면 언제 대체 북한으로 넘어간 걸까요? 김은배 팀장님. 지금 합동참모본부라는 국방부에서 말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7월 18일 날 오전 2시 20분경 아마 그 강화도에 월곶이라고 있어요. 네. 그쪽에 있는 택시 타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확인해 보니까 그 이름이 적힌 가방이 발견이 됐는데 그 가방 안에 소지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지품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일단 그 월곶에서 배수로 통해 갔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이 서해안 바다의 밀물, 썰물이 간만한 차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물, 썰물을 확인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또 해봐야 정확한 시간대라든지 그 탈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교동대교란 건 강화와 교동도를 섬이에요. 강화도 옆에 있는 섬입니다. 있는 다리인데 그곳을 거쳐서 왔던 사람이에요. 이 탈북민은 2017년에.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루트는 아니라는 게 군 당국의 일단 설명입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지난 18일에 새벽 2시 20분쯤에 넘어갔다면 이게 알려진 게 거의 열흘 지나서야 알려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열흘 지나서 알려졌는데 그 알려진 것도 북한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그게 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이 나중에라도 물론 나중에 발견했어도 문제지만 이거 자체도 사실은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우리 군 당국이나 경찰 당국이 과연 어떻게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지 하는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 10월에 노크 규순이라고 소위 황당했죠. 그때 얘기 있었잖아요. 네. 북한군이 직접 와서 우리 초소에 문을 두들겨서 똑똑.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넘어올 동안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또 지난해 6월에도 목선 귀순항이 삼척항에 목선이 귀순으로 그것도 들어온 적이 황당했죠. 있었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에요. 태안 앞바다에 중국인들이 타고 온
그 일반 어선이 네. 있었습니다. 이것도 최소 3차례 미립국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전혀 잡아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해안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립국자든 아니면 북한에서 내려온 월북자든 또 우리에서 월북을 하든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든 전혀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한두 번이라면 또 이해를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군 당국의 경계 체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제대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황당합니다. 북한이 보도를 먼저 해가지고 우리가 뒤늦게 알았어요. 북한의 보도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정하 기자님, 사실 북한도 이 월북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실제 북한이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 간부들을 일으켜서 굉장히 호통을 치는 듯한 그런 영상을 저희가 아하, 찾아볼 수가 네. 있어요. 실제로 이 조선중앙TV에서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질책과 함께 탈북자가 발생한 이 해당 지역 부대의 경계 근무를 지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봐서는 지금 저 모습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봐서는 북한에서도 이 월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랬었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렇게 손가락질도 해가면서 뭐 지금 되게 손동작이 커요.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은 좀 상기된 표정, 네. 불그스레 좀 상기된 표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흰옷과 더 대조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격정적으로 뭔가 지시하거나 질책을 하는 듯한, 왜냐하면 육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추정된다. 이 월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탈북민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월북한 사람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1996년생 남성이고요. 개성에서 중학교까지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년 전인 2017년도에 이 도강, 강을 건너서 지금 우리나라로 온 것이고요. 귀순을 한 것인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은 남한에 와서 남한 생활에 큰 만족감을 느낀다. 이러한 내용으로 유튜브에도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의 지인인 다른 탈북민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거든요. 이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출연을 했었는데 이 유튜브에서 자신이 탈북했던 당시의 정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내용을 보면 북에서 본인이 장사를 했었는데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장사가 잘 안 되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고 또 본인이 좀 귀가 좀 안 좋다고 해요.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김포 쪽을 바라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초저녁에 불빛이 반짝반짝 보이는 것이 보이면서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 저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가보기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탈북을 결심을 했고 남북의 접경 지역의 지뢰밭을 건너서 한강 하구수역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서 남녘 닭에 다 살았다. 이러한 본인의 탈북 당시 정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유튜브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당시에 탈북 과정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탈북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 적도 있는데요. 이 고압선과 가시 철조망을 건너고 지뢰밭을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나뭇가지를 끊어서 쿡쿡 찌르면서 지뢰밭을 건너갔다는데 한강 옆 갈대밭에서 3시간 정도 숨어 있다가 불빛만 보고 열심히 수영을 쳤다고 합니다. 분계선에 가까워졌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고 땅을 밟고 올라서는데 우리 군인 8명이 나타나더랍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탈진에 곧바로 쓰러졌다고 하는데 남한 땅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실행해 보니까 7시간 30분가량 걸리더라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최진봉 교수님 네. 귀국해서 귀순에 성공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품으로 와서
그 이후의 삶은 그러면 어땠습니까? 일단 이분이 이제 오면 대부분 하나원에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하나원 교육을 받고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김포 임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서 거주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1년여 만에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탈북하시는 분들 공부하다가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분이 그 다른 일과 연관이 돼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생활고에도 일정 부분 시달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에 남아 있는 부모님께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내드리고 부모님 보내드리고 그분들을 모셔오겠다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특별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사실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생활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월북을 다시 한 걸 보면 최근에 조사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과 연계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에 있는 아마 자기만 일단 이 경황이 없어서 혈혈단신으로 대한민국 품에 안겼나 봐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부모님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북한에 있는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고 언젠가는 남한으로 데려오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다시 북한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스터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현재 이 월북을 결심하게 된 동기 중에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동기가 바로 이 남성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하. 지난 6월 12일에 오전 한 1시경에 본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여성을 김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함께 술을 마신 후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당시 현장에서 바로 신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체포되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 이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경찰이 병원에서 증거물을 채취해서 국가수에 의뢰를 했는데 국가수의 검사 결과 여기에서 이 피해 여성의 DNA가 검출이 된 거예요. 아하. 이 피해 여성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이 된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네. 바로 이 불구속으로 입건한 이후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라고 했고요. 네.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하고 있고 그 전에 피의자 조사도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런 몹쓸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당시의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 김 씨가 성폭행 혐의에 더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데다 탈북을 시도한다는 첩보까지 입수되자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원래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피의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구속영장만 발부받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이 영장을 집행하고자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은 닿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이요. 지난 21일이에요. 여러분, 21일이면 지금 이 사람 대한민국에 있었던 시점이에요? 없었던 시점이에요? 이미 북한을 넘어간 시점이죠? 경찰이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김은배 팀장님,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줄곧 월북, 나 북한으로 다시 넘어갈 거야. 이걸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서요. 그 발언을 한 거는 사실은 6월 12일 날 이 사람이 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4일 날 국가에서 DNA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걸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술자리에서 지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도 그립다. 이게 핑계예요. 근데 빚도 있다. 또 사기도 쳤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성폭행하게 되면은 한 5년 정도 산다고 하는데 살기도 힘들 뿐더러 또 전자발찌 산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막 그 월북을 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 지인들이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한국인보다는 탈북자들 만났기 때문에 네. 그런 제보나 첩보가 들어있지 않았고요. 아까 구속영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7월 21일 날 영장 신청하게 되면 실질심사를 하게 되면은 구인장이 나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구인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피의자를 데리고 판사법까지 데려가는 것인데. 네, 법원까지 가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피의자가 없으니까 네. 경찰에서는 소재를 추적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월북한 걸 몰랐었죠. 아하. 물론 그 담당 그 보안 수사대 직원도 있겠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좀 더 특별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대단한 실수를 한 거죠. 네. 자, 앞서 군 당국은 강화에 있는 철책 아래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것 같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배수로 인근에 배수로가 저렇게 생겼어요. 배수로 인근에서 이 사람의 가방이 발견됐어요. 버려진 유기된 즉 버려진 가방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에 대체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이 가방 안에 일단 물안경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은행 통장 하나, 그리고 달러 환전을 한 영수증이 들어있었습니다. 달러 환전을 한 영수증. 굉장히 월북을 위해서 치밀하게 이 사람이 준비를 해왔었다, 계획적이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월북을 준비했다라고 지인도 보고 있는 건데요. 이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약 1,500만 원, 그리고 취역 장려금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자동차를 대포차로 팔아넘긴 금액까지 다 합쳐서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를 달러로 바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달러로 바꾼 영수증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건 지인의 얘기입니다. 주변에 정리를 하면서 임대보증금, 그리고 임대아파트 보증금, 취업장려금, 자동차를 팔아넘긴 금액 합치면 3, 4천 되는데 이걸 모두 달러로 환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인은 얘기를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배수로 인근에 버린 가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한 5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80만 원 정도를 달러로 바꾼 영수증이 일단 발견됐어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넘어갔으니까요. 그런데 김원미 팀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정말로 경찰이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는가,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분노를 느낄 거예요. 왠지 보세요. 앞서 이 사람이요, 6월 달에 지난달 12일 날 성폭행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즉 6월 23일과 26일에 지인의 유튜브에 버젓이 출연해요. 그래서 탈북 당시 정황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런 뻔뻔한 겁니까? 강심장이니까 아마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수침을 못 느끼는 겁니까? 어쨌든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신의 탈북 당시 정황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이고 다닐 동안 성폭행 피의자인데 경찰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6월 12일 날 성폭행을 했고 7월 4일 날 DNA 받았지만은 일단 조사를 할 때 본인이 술에 취해서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 피의자가 없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라든지 긴급 체포를 안 했어요.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를 하면은 사후영장을 보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는 검토해 보니까는 범행이 인정된다 싶어서 사전 영장을 보낸 거예요. 네. 사전 영장 보내게 되면 알다시피 그 피의자를 데리고 재판한테 가야 되는데 소재를 그전까지는 불구속 수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피의자라 수사하고 탈북자가 실제적으로는 돌아다녔던 거죠. 그거를 담당 형사학과나 여청계 직원이 관할을 못하고 사실은 보안수사대 직원이 관할을 하는데 보안수사대 직원들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생활까지 얘는 관여를 못했고 아마 담당 형사는 그랬을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부인했으니까 나중에 법원에 가서 변명하겠지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체포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경찰이 부실대응했다는 이 논란은요, 이 결정적인 이유가 더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탈북하고 지금 다시 재월북했다고 추정되는 이 김 씨의 지인이 7월 18일 오전 2시경에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문자 내용에는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이 사람의 지인들 사이에서는 월북에 대한 조짐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문자를 받고 김포경찰서를 찾아가서 알렸다는 거예요. 월북을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김포경찰서에서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고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야 출국 금지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인 21일에야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알려졌는데 하지만 경찰에서는 김 씨가 이 지인입니다. 지인이 차량이 절도됐다라는 신고만 했지 월북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면서 네. 늦장 수사에 대한 얘기들이 더욱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사건과는 별도로 경찰의 대처가 정말로 적절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인이 이 재입국한 사람이, 이제 북한은 넘어간 사람, 월북한 사람이요. 지인이라는 사람한테 보냈다는 그 시각이
언제인 줄 아세요? 18일입니다. 18일 오전 2시. 이때는요, 이미 택시를 이용해서 강화읍에 도착했을 때예요. 그러면 거의 이 마지막 직전에,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저 새벽에 이 지인한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휴대전화를 끈 게 아닌가. 왜? 경찰이 저 이후에 전화를 시도해봤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시간대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월북을 암시하는 뭔가 내용을 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의 대처가 너무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폭행으로 현장에서 신고된 경우가 아니라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폭행 이후에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고 또 월북을 시도한다는 첩보가 수시로 들어온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조기에 신청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고, 지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아직은 불분명합니다만 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월북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서라도 긴급 체포를 시도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월북이 사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허탈하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월북한 이 탈북민을 이용해서 또 대남 선전전을 또 어떻게 펼칠지 너무너무 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도 후속 보도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하기도 하고요. 생방송 도중에 몰카범이 걸렸습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네. 지난 24일 BJ 김옥분 씨가 자신의 이 TV에서 이 PC방 아르바이트 컨셉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20대 남성이 이 BJ 김옥분 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불법 촬영을 하다가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네티즌들에 의해서 덜미가 잘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갑자기 뒤에서 휴대전화로 치마 아래에다가 쑥 집어넣어서 촬영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나가는 모습인데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가 채팅창에 방금 몰카 찍혔다, 안경 쓰고 모자 쓴 사람 빨리 잡아라, 이렇게 범행 사실을 알리면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김은배 팀장님, 영상을 보면 순식간이긴 합니다만 딱 고스란히 화면에 잡혔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몰카범이 제가 보기에는 옆에 그 CCTV 있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저걸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몰랐고 충동적으로 했지만은 네티즌들이 딱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보이잖아요. 저거는 딱 걸렸답니다. 누가 네. 보더라도 딱 걸린 거죠. 아마 지금 화면은 CCTV 화면이라기보다는 저 김옥분 씨가 자신의 이제 1인 방송을 위해 설치해 놓은 그 화면,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 그 카메라 설치된 걸 모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결국 이 남성 붙잡혔답니다. 그런데 이 남성과 승강이가 있었답니다. 관련 내용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이렇게 두고 저희는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 치마 속에다가 그걸 찍었대요. 그 시청자분들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안 믿고 그냥 시청자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100% 맞더라고요. 그래서 추궁을 했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제가 CCTV를 같이 보자고 해서 같이 보니까 저희 CCTV랑 저희 영상 다 찍혔거든요. 저 치마에 뭐 하신 거예요? 보실래요? 같이 보실래요? 같이? 그러면 핸드폰 이렇게 들이민 거 다 찍혔어요. 여기 사람들 지금 800명 넘게 보고 있거든요. 안 찍었다고요? 저렇게 대놓고 저러는데? 네? 뭐 하려고 하신 건데요? 아니 안 찍었다니. 최단비 변호사님, 남성의 이제 발뺌이 참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안 찍었다. 내 휴대폰에 찍힌 영상이 없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오해한 것 같다. 나는 친구를 찾으려고 지나간 건데 오해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에 찍혀 있고 이것을 같이 보자. 이 CCTV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청자들도 다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범행을 계속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사안이 아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옥분 씨가 CCTV를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황을 확인한 다음 현행범 체포를 합니다. 아하. 현행범 체포를 하는 와중에도 이 남성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 경찰서로 연행돼 와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일부 범죄 사실을 시인합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에 훈방을 하지 않고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아하.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와중에요. 지금 확실하게 영상도 있는데 누리꾼들과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다는데 대체 이유가 뭘까요? 최정아 기자님. 근데 저는 이런 사실을 들으면 정말 화가 많이 나는데요. 일단 이 네티즌들이 김옥분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옷을 저렇게 입은 것도 잘못이지 않냐. 이렇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거죠. 그러면 뭐 몸에 붙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이 피해를 받은 것을 위로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피해를 당해도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에 김옥분 씨 같은 경우는 일단 BJ라는 직업이 있고 이런 컨셉상 이런 옷을 입었었던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 탓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몰카범이나 다름없는 범죄다라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내 복장을 탓하는 글이 있는데 그리고 이 영상 자체가 조작이라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절대 조작이 아니다. 나는 이게 조작이면 무고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또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그러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걸 설정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관련해서 김옥분 씨 얘기 마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을 그렇게 입어서 이렇게 찍힌 거다 이런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악플이 계속 달리니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고소할 생각이거든요. 별로 힘들진 않은 직업인데 쉽게 번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면서 말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피해를 받은 건데 저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분도 많긴 한데 오히려 제 피해자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좀 충격 먹기도 하고 되게 힘들거든요. 악플을 단 사람들에게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바라보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좀 충격적이고요. 이 앞서서 제가 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복장 때문에 당연히 찍힐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소를 한다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네.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정부가 내건 구호인데요. 정말 이게 정말로 현실화되는 날이 언제가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남다른 재능으로 이제 트로트 정보까지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대세 트로트 여자라고 불리죠. 송가인 씨를 필두로 많은 국악인들이 트로트에 이제 전향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에 방송된 MBN 보이스트롯에 소리꾼들의 이 트로트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소리꾼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은 청학동 국악신동으로 불리는 이 김다현 양 12살이고요. 네. 그리고 경기민요 이수자로 연예계 대표 소리꾼으로 잘 알려진 배우 양금석 씨입니다. 아니 배우 양금석 씨가 경기문의 이수자라고요? 어쨌든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잠시 뒤에 짚어볼 텐데 먼저 12살 국악 신동이 부르는 트로트 무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지날수록 서로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 더욱더 간절하야. 안타까운 내 일이여
최진봉 교수님, 예. 시청자분들이 이러실 것 같습니다. 김다연이 누구냐? 이럴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나오신 분이 힌트인데요. 아하. 나오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김봉곤 청학동 훈장님이십니다. 훈장님, 네. 유명하신 훈장님이시잖아요. 맨날 저분 보면 제가 혼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회초리 맞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저 훈장님이 사남매가 있어요. 근데 저 지금 김다연 양이 누구냐면 저 사남매 막내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딸의 무대에 아버지가 깜짝 출연하신 건데 이 이제 김다연 양이 그랬어요. 김다연 원래 판소리를 전공을 했고 판소리로 무대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제 트로트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네.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셔서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 정말 내공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저렇게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구성진 목소리가 나오는지 전혀 떨지 않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자, 저렇게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와, 저렇게 하트도 그리네요. 아, 여유까지. 저 실력을 보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무대 오늘 만족해요? 어떠세요? 떨려서 100점 중에는 그래도 85점? 앞으로 인간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아마 이 어린 소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진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천상의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뻐서 꽉 깨물어주고 싶어요. 이 타고났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잘했어요. 이뻐 죽겠어. 자, 11개! 11개! 예! 14개! 14개의 크라운. 다음으로 있습니다. 예. 기대 옆에서 지금 아이고 최단비 변호사님 노래 부를 때 당차게 부르는데 이 크라운 받고 나서 아빠 폼에 안기는 거 보니까 영락은 또 애기입니다. 네, 아니 지금 12살이라고 하면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근데 노래 부르는 모습 보고 어떻게 저렇게 떨지 않고 여유롭게 잘 부를 수가 있고 뭐 거의 퍼포먼스가 보통 뭐 프로 가수라고 해도 못지 않을 텐데 14크라운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떨고 있지 않아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울면서 바로 아빠한테 그래서 폭 안기네요. 네. 역시 아이는 아직 아이인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 울음을 터뜨리고 아빠 품에 안기는 거 보니까 진짜 표정 관리만 했지 떨긴 떨었나 봐요. 무대가 정말 왜냐하면 레전드급 심사위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레전드 심사위원들이 극찬할 정도예요. 그러면 12살 이 김다연 양 대체 얼마나 노래를 했고 얼마나 소리를 지금까지 해왔을까요? 김다연 양이 4살 때부터 판소리를 배웠고 6살 때부터 트로트를 하기 시작했다는데 아버지 김봉곤 회장이 젊은 시절에 판소리를 배웠지만 명창에 득음을 하지 못해서 마음 한켠이 늘 아쉬웠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쳐봤는데 셋째와 넷째 김다연 양이 자질을 보였답니다. 일찍부터 판소리를 시작한 데다 김영인 명창으로부터는 경기 민요를 사사받기까지 하는데 이렇다 보니 12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판소리 경력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야. 정말로 셋째, 사남매 중에 셋째와 넷째가 그나마 이 노래와, 즉 소리와 이 노래의 이 기질을 보였다고 하는데, 자질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김다연 양의 국악 트로트, 보이스 트롯 무대 말고도 다른 무대에서는 실력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김다연입니다. 2020년 4월 18일 여기는 명선상 정상입니다. 후! 내가 이것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주지 내 모습을 알아보면서 시원한 비켜라 표정의 그 표현력이랄까요? 저는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표현력이 상당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혹시 최정화 기자님 아버지가 훈장님이잖아요. 네. 혹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김봉근 훈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청학도 호랑이 훈장님으로 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분들한테도 교육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왕 꾸는 꿈이라면 일단 제대로 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딸에게
다양한 무대에 서게 하고요. 또 인내심 그리고 긴장감. 아까 무대할 때 하나도 떨지 않는 그러니까 웬만한 프로만큼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 대한민국의 100대 명산을 다니면서 굉장히 좀 호연지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관객으로 해서 판소리 무대를 또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자 노래해봐, 소리해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연간의 경험이 쌓여서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지만 이런 큰 무대에 서서도 떨지 않고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이 내공이 쌓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면요. 맨 앞에 이제 지금 보면 가운데가 다현양이고 오른쪽이 셋째 언니 바로 위에 도현양이랍니다. 아, 이렇게 셋째와 넷째가 이 기질을 보이니까 소질을 보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그래 너희들은 아빠가 좀 가르쳐 주마 아마 이렇게 손수 전국 유명 100대 명산도 데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은미 팀장님 사실 저희들만 오늘 처음 알았지 이미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는 스타라면서요 두 딸이. 청학동에 있는 이 국악자매로 소문이 났는데요. 네. 충북 영동의 국악 홍보대사라고 활동하고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 도연이 다현이가 그 자매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악에 대해서는 일각이 있는 거예요. 아하. 제가 보니까 아마 상당히 목소리가 텄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이제 두 친구가 다니면서 그 뭐 명창가 아까 말한 김영희 명창한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민요를 배웠는데 네. 지난 3월 달에 아마 한라산 백록담 아시죠? 아하. 3월 달에 거기에서 경사단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노래는 저 김봉곤 훈장께서 기획 제작한 건데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비롯해서 셋째 딸, 막내 딸 이렇게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아마 경기민요 즉 이 내가 보기에는 명창한테 사사도 받았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가 있는데 아하. 제가 저걸 보고 뭘 느꼈냐면 네. 제 손녀가 있습니다. 아하. 그 제 손녀도 저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명창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파이터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다현양이요 이미 언니랑 신곡 발표까지 할 정도로 실력을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이 노연이 사랑하러 노니는 뒤 그게라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경산 언니 경산 언니요 동네방네 경산 언니요 우리 아버지 생신이신 날 동네방네 경산 언니요 김다현 양의 앞으로의 또 라운드도 상당히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현 양이 조기 교육을 받은 트로트 신동이라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 국악계의 늦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국악계 늦둥이 바로 배우 양금석 씨입니다. 이 배우 양금석 씨가 좀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 36세에 이 민요를 시작한 연예계 대표 소리꾼인데요. 이번에 이 보이스트롯에서 선곡한 노래가 바로 칠갑산입니다. 민요와 트로트가 접목된 이 칠갑산을 선곡을 해서 14크라운을 받으면서 1라운드에 합격을 했는데 레전드 심사위원이죠. 남진 씨가 독특한 목소리로 소화했고 깊은 목소리와 풍부한 감성에 놀랐다. 이렇게 또 극찬을 했습니다. 야, 레전드 남진 씨가 저렇게 칭찬할 정도의 실력 어떤 건지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양금석 씨는 도전의 나이는 아무런 장애가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36세에 미녀에 도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녀에 도전해서 경기 미녀까지 이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 지금 60세에 결국 트로트에 또 도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르를 넘어서서 본인의 어떤 도전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면 참 박수를 받을 만한 충분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 칠갑사의 노래가 갖고 있는 이 독특한 묘미를 잘 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녀와 트로트의 교묘한 만남이 칠갑사 안에 남아 있는데 그걸 본인이 갖고 있는 장기를 잘 활용하셔서 정말 멋있게 불러서 보는 사람도 정말 너무 편하게 노래를 부르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만큼 숨겨져 있었던 트로트 가수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곡을 불렀던 분이 주병선 씨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주병선 씨가 불렀던 매력과 또 양금석 씨 버전으로 듣는 또 매력이 다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양금석 씨가 부르는 미녀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양금석 씨의 그 독특한 목소리로 칠갑산을 부르셨는데 가지고 있는 깊은 음악적인 이런 목소리, 감정, 또 얼굴 표현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쁘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양금석 씨가 그 소리를 배웠다고 하셨는데 그 민요도 뭐 짧게 한 소절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덕담가요 건국언명 여러분 댁에 문전추고 꽃이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소리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참 편하게 복식호흡이라고 하나요? 배에 힘이 탁 들어가서 탁 나온 목으로 내는 소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양금석 씨가 앨범까지 낸 가수라고요? 그렇습니다. 양금석 씨가 지난 1998년에 정식 앨범을 낸 가수입니다. 연기자로 눈에 많이 익으신 분인데 네. 앨범을 냈다는 것 굉장히 의아해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전해 1997년에 파랑새는 있다는 드라마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끕니다. 네. 양금석 씨가 극 중에서 밤무대 가수 패티장 역할을 하면서 놀라운 가창력을 선보이고 이를 계기로 정식 앨범을 내게 되는데 당시에 가수 서른도 씨가 작사 작곡을 해주기도 했답니다. 네. 진짜 파랑새는 있다 드라마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 팀장님. 그렇습니다. 양금석 씨 지금 얼굴 보니까 미모도 한 번 하는데 저분이 목소리가 좋아요. 네. 목소리가 차분하고 하는데 노래까지 잘 부르는지는 좀 이번에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21세 신인 배우로서 연극 무대에 섰는데 네. 10대, 20대 초반에 김혜수 씨를 닮은 외모라고 했어요. 물론 제가 보기엔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아마 양금석 씨가 저 미모를 보세요. 상당히 이제 젊어 보이고 미인을 보지 닮은 꼴이 않습니까? 있네요, 진짜네. 근데 어떻든 저 양금석 씨가 뭐 지금 미녀까지도 섭렵을 하고 이제 틀어 나왔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엔 저 미모가 아주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아하. 저 나이에 먹었어도 저렇게 미모가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노래도 잘한다.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부럽습니다. 네. 서른도 씨가 만들고 양금석 씨가 불렀다는 그 노래 파랑새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밤은 싫어 고독한 밤도 싫어 사랑하는 그대가 있다면 몰라도 하나도 꺼져만 가는 가로등 불빛마저도 쓸쓸한 이 밤이 난 더욱 싫어. 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뭐 경사스러운 일은 없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양금석 씨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은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혹시 결혼할 생각은 없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것은 나는 반대다. 연애는 연애고 이제 연애를 하다가 좋은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하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방송에서 또 김도균 씨, 기타리스트 김도균 씨와 핑크빛 백두산 멤버 김도균 씨네. 네, 맞습니다. 핑크빛 이 교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예능은 예능일 뿐이니까 네, 여기서 더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지나친 관심 가는 게 오히려 더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또 그때 응원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정세 씨, 혹시 배우 오정세 씨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얼굴 보면 이분 하실 겁니다만 그런데 이 오정세 씨가 정말로 요즘
야, 이 사람 참 인성까지도 좋다 이런 말을 듣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 냄새 좋은 이 배우, 그러니까 배우를 넘어서 이제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 오정세 씨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주말 한 실내 공원입니다. 실내 놀이공원인데 이 놀이공원에 성인 남성 2명이 이제 두 손을 꼭 잡고 깍지를 낀 채로 이렇게 회전목마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남성 2명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드라마 근데 촬영인가요?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허. 왜냐면 저 초록색 티셔츠라던가 이런 모습이 이 네. 오정세 씨의 극중 이 캐릭터와 똑같은 아, 실제 그래요? 의상이에요. 아. 그래서 이 긴 머리에 가방까지 옆으로 맨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일단 여기서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초록색 옷을 입은 분이 바로 배우 오정세 씨고요. 아, 가로줄무늬.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성은 첼리스트 배범준 씨입니다. 그래요? 어허. 이 두 사람 영화라던가 뭐 드라마로 만난 것이 아니고요. 이날은 배우와 팬의 만남으로 아주 특별한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뭔가 저렇게 첼리스트와 배우 오정세 씨 접점이 안 보이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둘이서 어떤 팬미팅 한 거에 1대1로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배우와 팬의 만남인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둘의 만남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이 사연은 저 사진 뒷면에 있는 얘기를 들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저 첼리스트 배범주 씨의 동생 배지수 씨가 자신의 SNS에 전날에 만남이 이루어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썼는데 오정세 씨가 지금 극 중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오정세 씨가 어떤 팬미팅에 갔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배범준 씨가 이것을 보고 내가 저 오정세 씨의 극중 인물의 얘기를 하면서 달래주고 지켜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맨날 오정세 씨와 뭘 함께 하고 싶다, 뭘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그래서 동생이 오빠가 거듭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재촉에 이 얘기를 전달을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정세 씨가 바로 오빠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만남이 성사가 되게 됐고요. 정말 감동받고 놀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대체 극 중에서 어떤 역을 연기했길래 꼭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배범준 씨가 첼로 연주자이긴 하지만 지적장애 2급입니다. 그리고 오정세 씨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데 최근 극 중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발달장애 3급을 가진 문상태라는 캐릭터입니다.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배범준 씨 지적 능력은 3세이고 생활 능력은 7세입니다. 3세 때 큰 사고를 겪어서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그 증세가 악화됐다고 하는데 이 배범준 씨를 위해서 오정세 씨가 극중 문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네. 헤어스타일, 옷, 말투, 걸음걸이 하루 종일 내내 문상태의 모습 그대로 배범준 씨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야 앞서 그 놀이공원에서 손 꼭 잡고 다닌 게 이제야 정말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해가 되네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동생이 SNS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정세 씨가 극 중에서 캐릭터의 그 모습 그대로로 이 배범준 씨한테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요. 배범준 씨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TV에 나오는 그분이 바로 내 옆에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고 배우로 보기보다는 문상태라는 역으로 저는 대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같은 눈높이에서 이 배범준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왜냐하면 배범준 씨가 그 장면을 보고 내가 달래줘야 된다. 내가 이 사람 위로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같은 눈높이에서 이 사람과 함께 행동해 주는 것이 결국 배범준 씨한테는 큰 행복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배범준 씨 입장에서는 이 오정세 씨가 아니라 그 극 중에 상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줬으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오정세 씨의 이 마음 정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그대로 살려서 배범준 씨와 같은 눈높이로 하루를 같이 보내주고 또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해주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배범준 씨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연예인이기 이전에 정말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너무 크다. 그리고 늘 장애인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저는 정말 멋진 배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만나고 싶었던 배우가 아니라 꼭 만나고 싶었던 형일 겁니다. 배범준 씨한테도 남다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첼리스트 배범준 씨 지적 장애라고 하는데 SNS에 25일 날 이런 문자를 올렸습니다. 천사를 만나면 물음표를 쳤어요. 그리고 눈이 부시다. 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 눈물이 난다.
만나기 전에도 만난 후에도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느낌 그리고 기쁨을 이런 간결하지만 아주 함축된 문자로 표현을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멋집니다. 저는 아무리 방송을 해도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몰라. 헤어질까도 몰라. 아, 왜 그래.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다음에 또 만나. 그래, 다음에 또 만나. 범준아, 그 공룡 이름은 뭐라고 지어줄 거야? 저 공룡 이름까지 아마 누나분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 혹시 동생분입니다. 동생분이 네.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뭔가 사연이 있을까요? 저 인형에도 그러면? 아까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마 찾으셨을 거예요. 이 오정세 씨가 뒷모습이 보일 때 그 가방에 보면 요만한 크기의 그 공룡 인형이 하나 달려 네. 있었어요. 근데 이 공룡 인형을 크게 만든 이제 인형인 거죠. 그래서 이 오정세 씨가 아마 나를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오늘을 꼭 기억해달라는 뜻으로 이 공룡 인형을 준비를 해서 이 주에 선물을 하고 간 것인데요. 오정세 씨가 이렇게 인형을 줬더니 그 받은 분이 굿다이노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배범준 씨가 여기에 또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바로 네. 직접 그린 오정세 씨의 모습인데요. 지금 그림을 함께 보시면 진짜 배범준 씨가 그렸어요? 정말 똑같이 그렸죠. 네, 네.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배범준 씨가 첼로도 정말 잘하는 연주자지만 그림 솜씨도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 배범준 씨가 또 얼마나 유명한 첼로리스트인지 제가 또 자랑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첼로를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받으면서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실력이 너무너무 출중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학생 콩쿠르 대회 입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국 학생 예능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는 등 그 전국의 각종 상을 이제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무려 4분이라는 시간이 이 배 씨에게 연주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어졌었다고 해요. 배범준 씨가 그린 오정세 씨 얼굴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 같이 지낸 3시간 동안 아마 오정세 씨는 마음껏 배범준 씨 앞에서 저렇게 웃는 모습만 보여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 속에 남은 오정세 씨를 그리는데 저렇게 활짝 웃는 오정세 씨 모습을 그렸다는 건 오정세 씨가 얼마나 진심으로 배범준 씨 앞에서 저렇게 웃음을 선사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미담이 알려지면서요. 정말로 박성배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또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것 같아요. 오정세 씨한테. 오정세 씨 연기 잘한다는 건 저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정말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배범준 씨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오정세 씨는 자신이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한답니다. 안면 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데 유명한 사람을 봐도 기억을 잘 못한대요. 한 번은 동료 배우가 아이 사진을 보고 있길래 우리 아들이랑 참 많이 닮았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동료 배우가 오빠 아들이야. 아들도 제대로 못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분을 5번이나 만났는데도 기억을 전혀 못한다고 하는데 같이 사진도 찍고 번호를 교환해도 이 안면 인식 장애가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저 고백도 하기 쉽지 않은 고백일 텐데 솔직히 털어놨어요. 사실 뭔가 삶을 진지하게 살기 때문에 진실되게 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오정세 씨가 평소에 삶과 자신의 이러한 연기 생활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하는가에 대해서 이 백상예술대상의 수상소감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수상소감인데 그 당시에 때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세상이지만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러한 수상소감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항상 진지한 마음 자세를 로 이런 연기와 삶에 임하기 때문에 자신의 캐릭터를 사랑해주는 팬에게도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오정세 씨 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모습을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분도 좋은 배우, 훌륭한 배우 이전에 참 좋은 사람인 듯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선한 영향력의 또 여자 배우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김혜수 씨인데요. 아하. 지난 25일에 자신의 SNS에 굿모닝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2장을 올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야, 상큼해지는, 그러니까 정말 네. 환하게 웃고 있는 김혜수 씨 특유의 그 웃음이 눈길을 끄는 사진이죠. 네. 자,
진짜로 멋지네요.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털털해요. 저렇게 뭐 아마 이제 뭔가 뭐 음식을 드시는 모습인데 사과머리 저게 최정환 기자님 저게 사과머리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묶어놓으면 사과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사과머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머리 여자분들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묶기 귀찮을 때 네. 정말 막 묶었을 때 저 머리가 나오거든요. 사실 네. 저 사진이 더 큰 환호를 받고 있는 것이 여배우의 100% 세팅된 그러니까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정말 털털하게 화장도 하지 않은 굉장히 내추럴한 모습을 보였기 그러네요.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김혜수 씨 하면은 미담 제조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변에 친분이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김혜수 씨를 칭찬합니다. 김혜수 씨가 이병헌 씨가 출연하는 영화 촬영 현장에 배우 스태프들을 위해 커피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병헌 씨가 상당히 고마워하면서 그 관련 사진을 올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천우희 씨와도 영화제 축하 무대에 같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천우희 씨의 손등에다 키스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씨와 의외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데 조건 씨가 군 복무 중에 어머니가 암투병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김혜수 씨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고 조건 씨에게는 너는 건강하게만 전역하라고 격려를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김혜수 씨한테는 독보적인 배우다. 진짜 뭔가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하면서도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라는 건 상당히 굉장한 칭찬이죠, 배우에게. 그렇죠. 이제 배우라는 자체가 이제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그 배우가 아니면 안 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할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을 있긴 해요. 제가 그 전에도 액션이 여성 액션이 많이 기획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럴 때마다 간간히 들어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하고는 다르게 저 되게 좀 그 다치는 거 너무 무서워하는 좀 겁쟁이거든요. 이제 얘기나 캐릭터에 끌리면은 하게 되더라고요. 다치는 걸 무서워한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를 보면 좀 그런 생각과 좀 다르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정확한데요. 사실 모든 영화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배우다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함께 호흡을 맞췄었던 뭐 한석규 씨, 박중훈 씨, 송강호 씨, 김윤석 씨 등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호흡을 맞출 때 정말 최고의 배우였다, 존경하는 배우다, 관록의 여배우다, 쿨한 프로다, 국보급 배우다라는 칭찬을 이어간 바가 네. 있습니다. 국보급 배우다. 배우들한테 다른 일반 팬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배우들한테 국보급 배우다고 칭찬받는 것만큼 더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영광이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최진봉 교수님 메모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뭐가 메모장,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었냐면요. 주목받지 못한 배우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본인과 함께 연기를 했거나 영화에 촬영했을 때 주목받지 못한 그런 배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잠깐 엑스트라 나올 수도 있고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람 이름을 다 메모를 해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요? 나중에 본인이 영화에 캐스팅되거나 아니면 감독이나 누가 좀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메모장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 배우 너무너무 잘했는데 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즉 본인을 위해서 메모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봤던 주목받지 못한 무명 배우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추천할 자리가 생기면 그 사람들의 이름에서 한 사람을 추천해 준다는 거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그 후배들을 김혜수 씨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또 좋은 배역이 나왔을 때 소개해 주는 미담 제조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런 마음을 누가 쉽게 가질 수 있어요. 왜? 나도 그냥 내가 영화 출연해서 나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세상에 무명 배우, 동료인 무명 배우, 후배인 무명 배우들, 또 선배일 수도 있잖아요. 무명 배우는. 그분들을 늘 메모장에 가지고 다니면서 아마 계속 읽으면서 머릿속에 되뇌일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이분을 추천해야지. 그런 선한 마음이 있기에 많은 팬들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분께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뉴스파이터가 보내드리겠습니다.